찾기 어려운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저희가 낱낱이 분석하고 파헤쳐 드립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이원재 연구위원 그리고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원재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풍력 특집이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이제 CS 베어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회사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에는 유니슨이라는 그 풍력 그 터빈 발전기 업체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그 풍력 베어링 업체입니다. 그래서 CS 그룹에 이제 2018년도에 편입된 CS 윈드 그룹의 이제 베어링 회사인데요. 베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풍력 그 발전기를 보면 아래 타워가 있고 본체가 있고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그 사이의 그 관절 부위에 이 베어링이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체 그 몸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몸통이 있고 이 머리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베어링, 이걸 요 베어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가 이제 날개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베어링을 피치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 어깨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이제 피치 베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기의 그 풍력 터빈에는 그 피치 베어링이 3개가 들어갈 것이고 요 베어링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CS 베어링의 전체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75%가 피치 베어링, 그리고 25%가 요 베어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CS 베어링은 기존에는 그 사면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였는데요. 2018년도에 CS 윈드 그룹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그룹은 전 세계 그 풍력 타워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편입되면서 기존에는 이 CS 베어링이 그 주로 GE의 전략 납품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GE 1개 업체에 이제 편중된 그런 매출처를 갖고 있었는데 CS 윈드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는 CS 윈드 그룹이 워낙 다국적으로 그런 업체들, 베스타스라든가 G맨스라든가 GE 글로벌 업체들하고 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매출 편중도를 계속 이제 다변화시켜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2019년도에 이제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경상도 함안에 단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고정비가 높고 단일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단일 공장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 그 이제 현지보다 원가가 훨씬 뭐 한 10% 정도 싼 베트남의 현지 공장을 설립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공장이 이제 그 해상 풍력 쪽으로 향후 이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베트남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베트남 쪽으로 사업이 이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2분기 말까지 봤을 때 국내 공장 가동률이 지금 20%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고정비가 워낙 발생하다 보니까 국내 공장은 적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이 베트남 공장은 2분기 기준으로 보면 거의 그 전체 그 매출의 78%까지 매출 비중이 커질 정도로 생산 이전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와 그 CS 윈드와의 그런 시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존에는 그 G의 매출이 편중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5%가 G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물론 G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일이고 그렇죠. G에서도 이제 그 베어링 부분으로 봤을 때 그 G 내 40%의 그 MS를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성공한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이 단일처로 계속 나가게 되면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런 정책 지원 이런 게 이제 종료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G의 이제 생산이나 매출 쪽이 엄청 급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개선하고자 그 C&W인드의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매출처를 지금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시화된 게 올해 3분기까지 G맨스의 이제 그 베어링 시제품을 지금 납품해 있는 상황이고 3분기까지 그런 제품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은 올해 말부터는 G맨스로도 이제 그 매출이 다각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 어떤 회사인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그려주셨고 우리가 산업에 대한 동향도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국내외 풍력 산업 그리고 베어링 산업의 동향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 네.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베어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팔찌처럼 생겼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면 지름이 한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서도 이제 닿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고요. 주로 육상 베어링은 이렇게 3m, 그리고 해상 베어링으로 나가면 이게 6m 사이즈로 이제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베어링은 풍력 발전기 그 본체와 타워, 블레이드 등 이런 부품 간에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관절 부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 베어링 시장은 일단 진입 장벽이 높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과 품질력 그리고 그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풍력 발전이 다른 기존의 그런 발전원에 비해서는 이 발전 단가가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발전 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풍력 터빈 업체들은 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냥 싼 걸 쓰자니 또 그 품질력과 기술력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사실은 유럽이 이 선진 시장이다 보니까 이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유럽 업체들이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원가 경쟁력이죠. 가격이 20, 30% 비싸다 보니까 선뜻 이제 그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발전 그 단가도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 업체들이 뭐 엄청 많은데 뭐 수백 개 업체들이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그런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그 신뢰도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베어링 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수 산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봤을 때 한국 베어링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된다는 거죠. 가격도 맞고 기술과 품질력 모두 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산업 시장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면요. 지난해 누적으로 연간 여태까지 설치 용량이 837기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간 1년 동안의 설치 용량이 93.6기가였는데요. 2010년 이후에 10년간 그 CAGR이 14%대, 그러니까 매년 두 자릿대 이상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간 그런 설치 용량에 또 이걸 육상하고 해상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육상을 보면은 72.5기가와트를 기록했는데 전년도에 18%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주요 원인이 이제 미국, 특히 미국이 지난해 한 25%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21년 말 기준으로 이제 정책 보조금인 그 PTC 제도라고 해서 생산하는 만큼 생산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런 정책 그 지원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5년간 유지되다가 2021년도에 종료되면서 그럼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급감을 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도 계속 되었었고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제 지난해 육상에서는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해상을 보면은 지난해 신규 설치 용량의 21기가가 이제 해상 쪽이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3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208%, 3배가 급증을 했고, 지난해 이제 풍력 시장의 전체 수요를 이 해상 쪽에서 기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증가 물량에 중국이 차지한 물량이 이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해상 쪽의 물량이 전체 풍력 물량의 이제 10% 미만이었다면 지난해에는 22%까지 해상 물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상 쪽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63기가와트가 이제 신규로 늘었는데 앞으로 향후 한 5, 6년 봤을 때 매년 100기가 이상씩 이제 물량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1년 말 기준 837기가와트에서 향후 5년 이후에는
1394기가와트로 CAGR로 보면은 5개년 평균 10.7%씩 이제 매년 이제 두 자릿대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상 쪽을 보면은요. 지난해 57기가와트였는데 물론 전체 837기가와트에서는 전체 비중은 낮지만 향후 10년 이후에 보면은 372기가와트로 앞으로 6.5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증가하는 그 CAGR은 5, 6%대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해상 쪽에서는 앞으로 훨씬 높은 그런 비율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을 보면은 이렇게 20%대 이상의 CAGR을 기록하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풍력 베어링 시장의 그 경쟁사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어링 시장의 글로벌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세 개국, 독일하고 중국, 한국 이렇게 그 경쟁사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원가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을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할 때 수입 관세가 거의 27.5%나 이렇게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을 못하게 사실은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 업체들은 이제 자국 내수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 측면 그리고 가격과 품질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CS 베어링의 경쟁사가 유일하게 신라정밀이라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인데 이 업체는 CS 베어링에 비해서는 5년 더 먼저 시장에 진입한 업체고 사업 초기에는 중장비라든가 건설 중장비라든가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했었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풍력 쪽에 진입을 한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공통점이 거의 풍력 베어링의 거의 전량이 여기도 지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CS 베어링이 이 풍력으로만 봐서는 두세 배 정도 더 점유율이 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 측면에서 이제 CS 베어링이 받을 수 있는 수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 또 주요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번 8월 들어와서 가장 큰 호재가 된 이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 인플레 감축법이 8월 12일인가요? 이제 바이든이 서명하면서 통과가 됐죠. 이 법안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7,370억 달러를 이제 재원을 조달을 해서 뭐 법인세를 하고 뭐 세제를 더 거치고 하면서 7,370억 불을 조달을 한다. 그 중에서 이제 4,370억 불을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안보 또 의료비 쪽에 이제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투자 재원의 84%가 이제 신재생, 친환경 쪽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한 1,800억 불 정도가 이제 그 풍력이나 이제 그 전기차, 태양광 네. 쪽에 들어가는 주로 생산자에게 지원되는 그 세액 제도거든요. 그 풍력 쪽에 직접적인 연관은 PTC라는 생산 세액 공제입니다. 이게 과거 이제 한 20년 이상 계속 지속된 그런 제도인데 계속 미국의 정권이 이제 보수당이냐 이제 진보당이냐 계속 바뀌면서 이 제도가 중단되기도 하고 계속 연장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의 풍력 수요가 계속 이렇게 그 변동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PTC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사실은 미국 글로벌 2대 풍력 시장인 미국 그 풍력 수요에는 가장 중요한 그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요번에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이 향후 1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 PTC도 10년간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지원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풍력 산업에는 크나큰 호재가 될 것이고 이 CS 베어링이 미국 현지의 생산법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생산세액 공제를 받진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로 인해서
미국에 들어가 있는 G라든가 베스타스라든가 G맨스 이런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가 커질 거 아닙니까?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베어링이라든가 뭐 터빈이라든가 그 타워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동사는 간접적 수요가 예상되는데 주목할 점은 풍력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는 G의 납품 비중이 95%입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봤을 때 미국향 수출 비중이 평균 뭐 80% 정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매출 사이즈를 간과하고 그 미국의 그 노출도로 보면은 가장 미국의 노출도가 가장 큰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그 투자 포인트로 지금은 이제 그 제품이나 고객사가 편중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고객사와 제품 믹스가 향후에 다변화된다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가 지금 9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에 그 G맨스라든가 베스타스 이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제품 판로가 개척이 되면서 2023년 4년 지나가면서는 G의 비중이 3, 40%대로 떨어지고요. 베스타스라든가 G맨스 쪽으로 이제 거의 3대 3대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그 공급 체제로 이제 다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단일 매출처의 그 리스크가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육상용 베어링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3m 정도 되는 육상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용은 아무래도 업체들의 경쟁이 더 심한 편이고요. 앞으로 늘어날 거는 내년부터 계속 이제 해상 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상 쪽이 늘어나면은 사이즈가 그 베어링이 뭐 6m까지 제가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사이즈가 2배 되면 가격이 2배가 돼야 되는데 네. 거의 7배까지 가격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CS 베어링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업체들이랑도 그렇게 네.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매출 그 제품 믹스가 다변화될 뿐더러 그 사업 구조가 보다 더 고부가 위주의 그런 제품으로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성장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실적은 얼마나 이제 네, 전망해 실적을 보셨어요? 말씀드리기 네. 전에 한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자동차라든가 다른 부품 쪽 보더라도 애프터마켓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품 수요가 있는데 풍력 쪽은 지금까지 이 리파워링이라고 하는 이 부품 수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개화 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가 우리나라에 2005년도에 들어왔고 다국적 기업들은 2000년 초반부터 이미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선박하고 비슷한데 20년이 지금 임박해 오면서 제품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부품, 즉 베어링, 피치 베어링이라든가 요 베어링 이런 부품만 교체해줘도 다시 발전기가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그 리파워링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 용량의 한 4, 5% 정도의 규모로 이 리파워링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 보수적인 이 업체들의 특성상 기존에 썼던 부품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수요는 보너스로 계속 이제 기존의 그런 그 납품 이후에 이외에도 이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적 전망 네. 들어볼게요. 실적은 이 풍력 업체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이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G 또 미국에서 그 PTC가 2021년도에 종료되면서 그 정책 지원 보조금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지연이 되거나 시작을 안 하거나 이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봤을 때 그 G 그 효과 때문에 매출이 44%가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국내 그 하만 공장하고 베트남 공장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공장은 가동률이 20%대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인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런 고정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동률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적자폭은 커지겠죠. 그래서 국내 공장은 계속 적자 기조로 가고 있고, 베트남은 가동한 이후에 지금 한 3년 계속 흑자를 보다가 최근에 이제 강제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베트남 공장도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약간 그 적자로 이제 전환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반기에 이제 영업 적자로 전환된 이런 상황이고, 하반기를 전망해 보면은 이제 3분기까지는 계속 이런 적자 기조가 지속될 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분기까지 동사가 이 국내 공장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내 공장을 철수하고 그 생산 전량을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수에 따른 그 비용이 3분기에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고, 4분기에는 이제 베트남 단일 공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그 단일 공장의 이제 원가가 한 10%포인트 이상 국내보다는 저렴한 그런 네. 상황이고, 또 그 미국의 PTC 제도가 부활하면서 4분기부터 그 미국의 풍력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기 때문에 4분기 이후부터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려요. 네. 그동안 계속 적자를 봐왔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PBR로 이제 보면은요, 동사의 현재 올해 추정 실적 대비 PBR은 3.1배 수준입니다. 기존의 4개년 평균으로 봤을 땐 2.9배이기 때문에 기존 평균 수준 비슷하거나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동종 업체를 봤을 때는 풍력 터빈 업체인 유니슨 같은 경우에 3.5배, 그리고 모기업인 그 풍력 타워 업체인 CS 윈드가 2.9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대부분은 이 풍력 산업에선 한 3배 내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네. 8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것인데, 미국의 그런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하면서 그 가장 큰 수혜가 또 풍력 산업 쪽에 집중될 걸로 보이면서, 그 동사의 그 GE 비중이 가장 뭐 높은 데다가 미국의 그 수출 비중이 뭐 80% 이상, 미국의 그 노출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동사의 그 향후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의 오버행이 있었던 게 이제 동사가 4월 달에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상증자 물량이 많았습니다. 40% 정도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동시에 무상증자를 또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주식수가 배로 늘었죠. 그래서 그 유무상 증자 이전에는 주식수가 958만 주였는데 지금 주식수가 3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958만 주에서 40%의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뭐 1300만 주 이상에서 곱하기 2배가 된 거죠. 무상증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도 좋아졌고, 또 이런 글로벌 그런 매크로 이슈들도 좋아지면서 이런 오버행 이슈는 지금 완화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 요인으로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풍력 산업 자체가 글로벌하게 각 국의 정책 보조금, 그러니까 정책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워낙 발전 단가가 아직 기존의 그 발전원에 비해서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는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정책 보조금이 그 풍력 수요가 유지되는 그 기초적인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각국의 그런 정권이 계속 교체되고 이러면서 정책이 계속 이제 유지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그런 수요가 등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 그 풍력 산업에 이제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회사들은 매출이라든가 수요처가 이제 편중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95%가 이제 G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1, 2년 내에 이제 그런 매출처 다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3자 구도로 이제 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완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화장품 부분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매출의 100%가 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 노출도가 높겠죠. 채권에서도 외화 채권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래서 동사가 하고 있는 거는 환율이 하락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해서 뭐 한 37% 이상은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그대로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매출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동사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죠. 오히려 환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개연성보다는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오히려 금리 차가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400원으로 지금 올라갈 상황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로서는 우호적인 상황인데 환율 하락 시에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풍력 특집으로 국내 최대 풍력 베어링 제조업체 CS 베어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원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상신 EDP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참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스몰캡 애널리스트로 계속 일을 했어서 네. 네, 조금 더 다양한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상신 EDP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상신 EDP는 그냥 간단하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제품은 중대형 각형 그리고 원통형 전지에 들어가는 이 캔이랑 캡아세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형 각형 캔 그리고 원형 캔에 들어가는 비중을 합산하면요. 총 캔에 대한 생산 비중이 8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캔을 통해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대부분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캔의 역할이라고 하면 2차 전지의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의 내용물, 전해액이나 뭐 양극, 음극 같은 내용물이 잘 넘치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는 용기고 이게 또 폭발이나 이런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핵심 고객사는 삼성 SDI고요. 전체 매출액의 85%가 삼성 SDI 향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납기와 안정성을 인정받으면서 꾸준하게 고객사 안에서의 점유율을 좀 제고하고 있고 이 회사의 실적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솔직히 2차 전지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없잖아요. 그쵸. 네, 동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2차 전지라는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전기차 수요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짚어볼 만한 부분은 사실 2차 전지 그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국가, 대표 국가, 미국, 중국, 유럽 지역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개 지역의 합산, 완성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10%에 불과하다는 점이고요. 이 회사들은, 죄송합니다. 이 국가들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할 예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5년도 완성차 판매 비중을 전기차 50%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8일 사실상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인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표준 개정안을 통과를 하면서 앞으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도 네.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 잘 팔리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코로나 네. 시국에도 사실 전기차 수요가 반등을 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배터리 발주가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요. 올해에는 전년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이런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의 캐파 증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의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의 실적도 우상향 흐름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올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액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관련 업체들의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네, 단계인 맞습니다. 만큼 시장 안에서 더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상신 EDP. 네, 제가 투자 포인트의 이런 소제목으로 헝가리 법인의 낙수 효과가 올해에도 지속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헝가리 법인이라고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신 EDP의 헝가리 법인은 그 삼성 SDI 헝가리 생산 라인의 그 증설 확대 수혜를 그대로 받는 중대형 각형 캔 생산 라인 전용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DI 고객사 수혜를 직접적으로 실적 수혜를 확인이 가능한 법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SDI의 현황은 어떠한가를 짧게 봤을 때 이 삼성 SDI의 경우 캐파가 지금 전년도 40기가와트에서 2025년도에는 115기가와트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 고객사가 헝가리 1공장을 증설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헝가리 2공장 가동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이 벤더 업체죠. 상신 EDP 헝가리 공장의 실적 수혜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 BMW 그리고 폭스바겐, 제규어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이 업체들은 최근에 각형 배터리를 확대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각형 배터리 확대는 고객사 삼성 SDI의 발주 확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주요 벤더 업체인 상신 EDP의 실적 수혜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산업에서 그리고 고객사 안에서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는 매년 캐파 확대를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법인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말에 총 6대의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10대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12대의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하면서 2023년에 더 많은 캐파에서 더 높은 가동률로 실적의 고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헝가리 법인만 봤을 때 2020년도 매출액이 1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83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적 부분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계절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분기가 고객사 재고 조정 여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수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의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이 된다라는 이런 시즈널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지금 성장성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성수기 효과는 예년보다 올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의 연간 매출액은 2,84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316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이 회사의 그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유형자산 좀 차감 손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손상차손으로 영업 외단에서 52억 원의 비용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회사가 다행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이 지금 3분기 중에 조금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단기 순이익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연간으로 보면 크게 이상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기준으로 9배고요. 저희가 내년도 실적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당연히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PER이 한 자릿수 중반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쪽 고객사양 발주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7%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자릿수 중후반대의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 실적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떠한 업종이든 조금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다른 국내 2차전지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신흥 SEC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보통 16배에서 17배 수준의 멀티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신 EDP는 조금 더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고 짧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에서 그 네. 두 업체가 많이 네, 비교되는데 네, 네. 딱 설명을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좀 참고했으면 네. 한다 하는 리스크 요인 있을까요? 사실 뭐 부채 비율이나 오버행 같은 경우가 깔끔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안심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아쉬운 점은 고객사가 단일 고객사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이제 죄송합니다. 고객사에 이제 납품을 했을 때 안정성과 신뢰성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슈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바로 이제 부품 회사들이 교체가 되는 경우, 그리고 몇 년 동안 실적이 스크랩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적은 없지만 향후에 뭔가 이런 위험 소재가 발생했을 경우 단일 고객사 향으로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향이라는 게 네. 장점도 있고 네, 약간 그쵸. 단점도 있고 네.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세론 연구위원과 2차전지 캔 전문 업체 상신 ED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